안녕하세요. 중국의 역사는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수천 년에 걸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수천 년 전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동아시아에 언제부터 현생 인류가 출현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선사시대, 출현시기 불분명한 시기부터 BC 2070년까지. 선사시대란 인류의 역사가 적혀있지 않은 시대를 뜻하며 인간 생활에 대한 문자 기록이 없던 시대를 말합니다. 현생 인류 조상들이 중국에 처음 출현한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그러나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로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생 인류의 유적은 약 8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초기 인류 그룹의 이동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며 이들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동은 대략 7만 년 전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후 변화, 식량 자원의 변동, 그리고 다른 인류 집단과의 경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모사피엔스는 중국의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다른 생태계와 기후 조건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은 다양한 도구를 만들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사람이 처음 살게 된 계기는 고대의 이주와 이동 패턴, 그리고 기후 변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선사시대에 이르러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초기 사람들은 아마도 훈련된 사냥꾼들이었을 것이며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사냥과 채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초기 인류의 이동은 대체로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기후는 따뜻해지고 습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숲의 확장을 촉진하였고 이는 동물들이 더 넓은 지역에 분포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새로운 지역, 특히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인류 이동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으로 인해 선사시대 초기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들은 초기 인류가 이 지역의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현대 인류의 조상들은 생존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원을 제공하는 강가에서 특히 많이 살았습니다. 현생 인류 조상들이 강가에 많이 살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기에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음식. 강가는 생선, 조개류, 갯벌에서 나는 식물 등 다양한 식량 자원을 제공했기에. 세 번째 이동 경로. 강은 인류가 지리적인 장애물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했기에. 네 번째 자재. 강가에서는 돌, 나무, 진흙 등 다양한 자재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도구 제작이나 주거 건설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생 인류 조상들은 강가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중국 초기 황하 문명. 황하 문명은 중국의 초기 문명 중 하나로 BC 5000년경부터 BC 2000년경까지 존재했던 고대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중국 북부 어머니 강인 황하 주변에서 발전하였으며 이 지역의 풍부한 토양은 농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황하 근방은 홍수가 수시로 일어나 흙탕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이때 농사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도 같이 실려오기 때문에 농지가 발달하였고 또한 이러한 범람은 관계와 치수기술, 건축기술 및 대형 정치 권력의 출현을 촉진시켰습니다. 중국의 초기 농업사회는 주로 밀과 보리를 재배하였으며 또한 동물 사육도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황하 문명은 풍부한 토양 덕분에 농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고정된 장소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쌀, 밀 같은 곡물의 재배는 농업 생산량을 늘려 식량 공급을 안정화시켰으며 이는 인구 증가를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생산 과잉이 생겨나게 되면서 물물 교환과 같은 초기 형태의 경제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도자기 제작, 청동기 도구 제작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변화들은 사회 내에서 역할과 지위의 차별화를 촉진하였습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생산 과잉을 통제하게 되면서 그들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초기의 계급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BC 약 5000년경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진 대규모 정착지가 존재하였는데요. 이런 정착지에서는 지도자 또는 군주 계급이 존재하였으며 그들은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를 통제하였습니다. 황하 문명의 초기 단계는 주로 양샤오 문화와 룽산 문화가 대표됩니다. 양샤오 문화는 중국의 황하강 중앙 유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문화의 사람들은 농업과 도자기 제작, 직물 제작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롱샨 문화는 중국 동부의 황하강 유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문화의 사람들은 흑요석 도구와 농업, 도자기 제작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양샤오 문화와 룽산 문화 사람들은 공동체의 중심에 큰 규모의 토성을 건설하였으며 이는 지도자 계급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초기 계급 제도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초기 계급 제도의 형성은 중국의 후속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삼황오제 활동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황하 문명의 초기 단계, 즉 BC 5000년경부터 BC 2000년경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설적인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삼황은 하하, 중하, 상하를 가리키며 이 세 명의 황제들은 농업과 결혼제도, 의학과 사냥법, 그리고 도시 건설과 국가조직 등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오제는 사민왕, 주왕, 적왕, 광왕, 해왕을 가리키며 이 5명의 제왕들은 의례와 음악, 차와 도로, 무기와 전쟁, 계급제도, 법률 등을 도입한 것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중국의 전설의 상고의 삼황오제는 평화시대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 BC 2070년부터 BC 221년까지 고대 중국 이 시대는 여러 왕조가 교체되며 중국 문화와 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주요 왕조로는 황제를 두고 중앙 집권을 구축한 하, 상, 주 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라 BC 2070년부터 BC 1600년까지 하 왕조는 중국의 최초의 왕조로 여겨지며 그 존재는 오랜 시간 동안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 왕조를 건국한 사람은 국성은 사이며 이름은 우라는 왕으로 그는 홍수를 통제하고 농지를 개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 우는 중국의 삼황오제 신화 중 한 분인 오제의 마지막 순임금의 신임을 얻어 후계자로 지목되었고 순임금 사후 하 왕조를 세우고 우왕으로 즉위해 이후 그의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라는 중국에서 최초로 정형화된 국가를 조직하고 농업과 청동기 제작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라는 우왕으로 시작으로 470년간 17명의 왕이 계승해 왔으며 그중 마지막 왕인 거왕은 인덕이 부족해 무력으로 제후와 민중을 억압해 인심의 배반을 불렀으며 또한 그는 말이라는 미녀에게 현혹되어 나라를 망치고 상나라의 시조인 성탕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라의 실제 존재 여부와 그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라에 대한 기록이 주로 죽서기년라는 역사서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죽서기년은 주나라 시대에 작성되었으므로 하나라에 대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에서는 하나라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그들의 정확한 역사와 업적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상나라 BC 1600년경부터 BC 1046년까지 상 왕조는 중국에서 554년의 오래된 역사를 가졌으며 중국 첫 번째 왕조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상나라를 은나라로 칭하기도 하는데 은나라로 칭하는 이유는 상나라 후기 때 도읍을 은으로 천도를 하였고 이 은 도읍 이름을 따와 은나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상 왕조의 건국자 국성은 차, 이름은 성탕이고 시호는 태무왕으로 그는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자 폭군인 거왕을 축출하고 왕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성탕은 하 왕조의 타락한 통치를 종결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상나라는 읍제국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읍이란 시족 집단을 중심으로 성벽을 갖춘 국가를 의미합니다. 읍은 대읍과 조급, 소읍으로 나뉘는데 대읍은 상나라 왕이, 조급은 상나라 왕과 연합관계에 있던 시족의 우두머리가, 소읍은 시족의 우두머리와 연합관계에 있던 동족 집단의 우두머리가 각각 통치하였습니다. 이처럼 누층적으로 구성된 읍들 사이와 정치적 연합관계를 봉건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정교한 청동기 제작 기술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갑골 문자가 등장하였습니다. 갑골 문자는 중국의 초기 문자 체계로 주로 동물의 뼈나 거북의 등딱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상제라는 존재가 우주의 지배자이며 그 의지에 따라 모든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상제의 의향을 묻기 위한 행위로 갑골문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로 조상신이나 자연신에 대한 제사의 여부, 전쟁의 가부, 농사의 풍용, 바람과 비의 유무, 수렵이나 재해의 유무 등 왕의 통치와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나라는 상제에 대한 제사와 조상 숭배가 합쳐지면서 정치, 종교가 일치된 재정일치 국가의 성격을 가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나라 시기의 청동기는 바로 신정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신정적 권위는 쇠퇴하고 세속적 권위를 강화해간 왕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나라는 인신공양으로 유명했는데요. 상나라뿐만 아니라 고대의 인신공양은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정복전쟁이 시작되면서 많은 포로들을 잡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인신공양 풍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제가 확대되고 포로들을 노동력으로 인식되면서 인신공양은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상나라는 500년 넘게 존속하면서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여러 번 천도를 하는데 현재 발굴되어 확인된 상나라의 도읍은 중기의 수도인 박으로 추정되는 허난성 옌스 유적 그리고 최후의 수도인 허난성 안양시 샤오툰촌의 은허 유적지가 있습니다. 갑골문은 주로 이 안양 은허 유적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상나라는 탕왕을 시작으로 30명의 왕이 재위하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했는데요. BC 13세기의 무정 시기에 상나라는 전성기를 이루어 주변 종족들을 대거 복속시키면서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정 이후의 왕부터는 대체로 어리석은 폭군이었습니다. 상왕조 말기의 왕인 제을과 제신 부자의 과도한 동방 정책으로 서방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신주왕은 즉위 후 달기라는 미녀에게 빠지고 폭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틈을 탄 산시성 지역의 희발이 서방 부족을 모아 상나라를 공격하여 상나라 제신주왕을 추살함으로 인해 상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사용하는 상인이라는 말은 상나라 사람들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 생업을 위해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나라 BC 1046년부터 BC 256년까지 주나라 건국자 무왕 희발은 강태공 여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오만의 군사로 목야의 결전을 통해 상나라 주왕의 70만 대군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야에서 대패한 주왕은 마지막에 스스로 수도에 불을 지르고 자살했는데요. 그러나 희발은 주왕의 시체를 끝까지 찾아내 목을 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나라를 정복하고 호경의 도읍을 정해 주나라를 세운 군주 희발의 성은 희이며 이름은 발인데 둘째라서 중발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희발의 시호는 무왕입니다. 상나라를 멸망시킬 때 절대적인 역할을 한 강태공은 주나라가 건국된 이후에 주나라의 중요 제후국 중 하나인 제나라의 군주가 됩니다. 한편 무왕은 상나라의 모든 옛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확립하기 전에 반란이 일어나 이를 진압하는 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주나라는 무왕이 상나라를 멸망시킬 때 주와 연합한 여러 세력이 함께 행동하였으므로 주나라만의 우위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읍국가 단계에 머문 채로 단순히 타 국가의 상위에 서 있던 상나라와 달리 갑작스레 통치 범위가 넓어진 주나라로서는 주위의 독자적인 세력들과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영역 내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군주의 지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의 유력자들과 공신들에게 영토를 나누었고 각지에 봉건 제후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봉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무왕은 상의 유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멸망한 상나라 제신주왕의 아들 무경을 다시 은지역의 분봉의 봉국으로 삼았으며 봉국 이름은 송입니다. 그리고 무경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자신의 형제 관숙, 채숙, 곽숙을 그 주위에 봉분하여 무경을 감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왕은 즉위 3년 되던 해 BC 1043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맙니다. 이후 무왕의 어린 아들이 주나라 2대 성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왕은 너무 어렸기에 개국 공신이자 무왕의 동생 주공단이 동생 소공석과 함께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섭정을 하게 된 주공단에 대해 공자는 주공단을 이상적인 성인으로서 꿈에서도 그를 보고 싶어 할 정도로 경모하여 오랫동안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나도 이제 늙어버렸다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공단은 중국 고대사에서 최고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옛 상나라 마지막 왕 제신의 아들 무경이 본인을 감시하고 있던 무왕의 형제 관숙선과 동생 채숙 도등을 꿰어 주공단의 섭정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주공단은 난을 빠르게 토벌하고 무경과 관숙선을 주벌한 뒤 채숙도는 유배함으로써 반란을 수습하였습니다. 이를 관체의 난 또는 무경의 난이라고 합니다. 무경이 난 이후 무경의 백부 미자계가 송에 봉해져 상왕조의 제사를 이어 지내고 주공단은 7년 뒤 성인이 된 성왕에게 자발적으로 섭정 자리를 내놓고 제후의 지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후의 위치로 돌아간 주공단은 이후 지금의 낙양인 나급의 자리를 잡고 주의 부도를 세웠다고 합니다. 주나라는 일대 무왕 때부터 강력한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중앙집권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지방 유력자들에게 영토를 나누고 영지를 독립적으로 통치하도록 하는 봉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봉건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혈연을 기반으로 한 통치제도로 돼버리니 당연히 혈연이 아닌 제후국들 간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후국들과 멀어진 시기 BC 771년 유목민족인 건융족이 침입해와
주나라 12대 유왕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나라는 제후국들의 도움을 제대로 못 받아 멸망하고 수도를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긴 후 주나라 제후들은 주나라 13대 왕으로 평왕을 옹립함으로 인해 동주시대를 개막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전을 서주, 이후를 동주로 구분합니다. 동주시대에는 주나라 왕실의 힘이 약화되고 제후들이 주나라 왕실을 명목상으로만 남겨둔 채 독립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던 제후들은 점차 많은 세력을 추구하면서 이후 중국 천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합니다.